안녕하세요. 책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이외수의 한 문장으로 버티는 하루, 제목 불현듯 살아야겠다고 중얼거렸다입니다. 이 책에는 짧은 많은 글들과 그림과 사진이 간간히 실려 있습니다. 오늘도 이 책에서 몇 개 골라서 읽어보겠습니다. 적은 어디에나 있다. 당신이 어떤 분야든 피눈물 나는 노력을 기울여 마침내 성공에 이르렀다고 가정하자. 그때부터 당신이 마음 편하게 살기는 틀린 일이다. 어떤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었든 어떤 교양과 인격을 갖추었든 당신에게는 반드시 적이 생길 것이다. 당신이 착해도 적이 생기고 당신이 악해도 적이 생길 것이다. 아무리 변명을 하고 아무리 진실을 보여주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인간들 중에는 인간의 형상을 한 미친 개도 섞여 있고 인간의 형상을 한 벼멸구도 섞여 있다. 하지만 그것들을 퇴치하거나 멸종시킬 방법은 없다. 어쩔 수가 없이 공존해야 한다. 복장이 터질 지경이 오더라도 그러려니 하라. 그러려니 하다 보면 언젠가는 여여한 경지를 깨닫게 된다. 헤아리지는 못해도 비웃지는 말자. 사람들은 옆으로 걷는 개를 보고 똑바로 걷지 못하는 미물이라고 비웃지만 개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걷는 것이 똑바로 걷는 것이다. 다리가 2개뿐인 사람이 다리가 10개가 되는 개의 입장을 쉽게 헤아릴 수는 없겠지. 하지만 쉽게 헤아리지는 못하더라도 쉽게 비웃지는 말아야 한다.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날은 온다. 우여곡절도 많았고 악전고투도 많았던 2월이 끝나간다. 3월의 월중 행사 및 계획표를 만들기 위해 먼저 빈칸에 숫자부터 써 넣는다. 글씨도 감정과 표정이 있다. 수시로 들여다보아야 하니까 가급적이면 착하고 맑은 심성으로 빈칸을 채우려고 노력한다. 매사에 정성을 기울이는 것이 내 삶의 요령이다. 하지만 자주 부족함을 느낀다. 무엇이든 꾸준히 실천하면 나아질 거라는 신념으로 살아간다. 일이 잘 안 풀리면 아직은 때가 아닐 뿐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다림의 미학을 배운다. 봄이 완연한 제 모습으로 감성마을에 당도하려면 아직 멀었다. 존버. 어제는 처음으로 깜쉥이한테 꾹꾹이를 받았다. 평소에는 이름을 불러도 못 들은 척 딴전을 피우기 일쑤였고 귀여워서 머리라도 쓰다듬어 주려고 손을 가까이 가져가면 잽싸게 피해버리기 일쑤였다. 거만하기 이를 데 없는 고양이였다. 그런데 어제는 물오징어 몇 토막과 간식을 몇 번 손등에 짜서 먹인 다음부터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 틈만 있으면 내 주변을 맴돌면서 애교를 떨어대다가 급기야는 꾹꾹이를 해주는 친절까지 베풀었다. 사실 아픈 곳은 허리와 다리였지만 깜쉥이는 갸릉갸릉 소리까지 연발하면서 열심히 배를 꾹꾹이 해주고 있었다. 그래도 나는 오래도록 감동에 사로잡혀 있었다. 아무리 잘해주어도 고마운 줄 모르는 측근들 몇 명을 떠올리면서 깜쉥이보다 못한 놈들이라고 혼잣소리로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창문을 열었다. 아직 감성마을에는 개나리도 진달래도 피지 않았다. 하지만 봄이 바로 코앞에까지 당도해 있다는 느낌만은 역력했다. 술을 끊은 지 2달째. 날마다 스트레스와 미세먼지에 시달리던 일상이
급작스럽게 달라질 수는 없을 것이다. 수행 삼아 열심히 글을 쓰거나 먹을 치면서 때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세상이 아무리 개떡 같아도 존버만봉래. 그런데 존버라는 뜻은 무슨 뜻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인간은 인간으로 살아야 행복해진다. 흑묘, 백묘.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뜻이다. 1970년대 말부터 덩샤오핑이 취한 중국의 경제 정책을 의미한다. 흑묘, 백묘, 주노서, 취시, 호묘의 줄임말이다. 중국의 개혁과 개방을 이끈 덩샤오핑이 1979년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오면서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상관없이 중국 인민을 잘 살게 하면 그것이 제일이라는 뜻으로 남긴 말이다. 그런데 무슨 이유 때문일까? 요즘 고양이들은 아예 쥐를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집 고양이든 길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최영 장군 노래에 큰 감동이라도 받았는지 쥐 보기를 돌같이 하는 태도가 역력해 보인다. 고양이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음이 분명해 보인다. 정체성을 상실해 버린 것은 고양이뿐만이 아니다. 식충 식물들도 마찬가지다. 겨울이 끝나고 날씨가 풀리면서 지필실에 썩덕나무 노린재가 출몰해서 극성을 부리기 시작했다. 나는 고심 끝에 식충식물 몇 포기를 지필실에 비치해 두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하지만 식충식물들은 개미나 파리나 노린재 등의 벌레들이 이파리와 촉수에 붙어 함부로 활보를 해도 미동조차 보이지 않았다. 거금을 들여서 구입한 식충식물들인데 천연덕스럽게 딴전을 피우고 있었다. 직무유기가 분명해 보였다. 그런데 눈여겨 살펴보면 고양이들이나 식충식물들만이 정체성을 상실했거나 직무유기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인간들도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정체성을 상실했거나 직무유기에 빠져 있었다. 때로는 거의 구제불능의 상태에까지 도달해 있는 부류들도 허다했다. 어쩌면 인간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닐지도 모른다. 동물이거나 사물로 전락해 있을지도 모른다. 인간 세상에서도 생존 경쟁이라는 말이 당연시 되고 약육강식이라는 말이 당연시 된다. 그것을 무슨 법칙처럼 받아들인다. 하지만 아니다. 그것들은 인간들이 당연시 해서는 안 되는 정글의 법칙이다. 그것들은 동물들에게나 당연시 되는 법칙이다. 우리가 행복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인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짐승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이다. 적어도 인간이라면 인간답게 사유하고 인간답게 행동하고 인간으로 대접받으면서 살아가야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언제까지 이 눈부신 봄날을 혼술에 젖은 채로 비틀비틀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도대체 내게는 인간으로서의 정신과 영혼이 몇 프로나 남아있는 것일까? 사람은 얼마나 외로울까? 나를 만나는 분들은 대부분 건강이 어떠시냐는 질문부터 던진다. 나는 고2를 넘겼다. 그야말로 옴팍 늙었다. 다년간 투병 생활도 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요즘 지랄 같은 일들이 자주 발생해서 스트레스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육신도 정신도 영혼도 폐기 처분해야 할 정도로 피폐해져 있다는 생각을 한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청산되지 못한 적폐 쓰레기들이 온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내 앞에 나타나서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곤 한다. 막말로 비열하고 유치하고 무식한 새끼들 때문에 뚜껑이 열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하지만 무슨 좋아일까? 나는 건강이 어떠시냐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한껏 유쾌한 표정에 고조된 음성으로 아주 좋습니다. 라고 대답해 드리곤 한다. 그리고 대답해 드릴 때마다 내 건강이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든다. 70이 넘은 나이인데 여전히 천근 보쯤을 등에 짊어지고 허청허청 걸어가야 한다. 지친 다리 끌면서 가시밭길, 자갈밭길, 온갖 고초 당하면서 홀로 걸었지만 동반자들은 하나같이 위로해주고 싶어하는 입장들은 아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든 멀리 있는 사람이든 모두 위로받고 싶어하는 입장들이다. 물론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훨씬 아름답다는 사실쯤 잘 알고는 있다. 하지만 가끔은 나도 벽에 가만히 이마를 기대고 소리 죽여 울고 싶을 때가 있다. 작가라고 무슨 특별한 은총이 5, 6월 가뭄의 소나기처럼 줄기차게 쏟아져 내리겠나. 현실은 언제나 고해와 형벌의 연속일 뿐이다. 서울이다. 도로를 보아도 건물을 보아도 휴식과는 거리가 멀다. 한결같이 치열해 보인다. 생존은 경쟁이 아니라 공존이어야 한다. 저 속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외로울까. 가만히 어깨를 감싸고 위로해 드리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인생, 때로는 천형이고 때로는 은혜다. 밖에 나가면 송구스럽게도 나를 알아보시고 인사를 건네시는 분들이 많다. 그분들은 TV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트위터를 통해서, 페북을 통해서 나를 알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시기도 한다. 물론 나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나를 알게 되었든 마냥 반갑고 황송할 따름이다. 특히 그 중에서도 내 소설이나 산문이나 시를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을 만날 때 가장 큰 행복감을 느낀다. 그런데 못담시 글을 쓸 때는 늘 그 행복감이 까마득히 사라져 버리고 힘겹다는 생각만 나를 지배하는 것일까. 하지만 내 좌우명대로 쓰는 이 고통이 잃는 이의 행복이 될 때까지 열정을 불태우겠다. 문학은 나에게 때로는 천형이고 때로는 은혜다. 나의 고통은 천형이지만 다른 이의 행복이 된다면 은혜이기도 하다. 내 몸과 마음은 나를 사랑한다. 며칠 전 일이다. 느닷없이 몸에 이상이 생겼다.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지면서 전신에 힘이 빠지고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서 옷을 흠씬 적실 정도였다. 약 30분 정도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그런 현상을 견디고 있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혼미한 의식 속에서 문화생들의 신랄 같은 목소리가 들렸다. 다음 날은 화천 산양리 DMZ 영화관에서 영화를 감상하고 있을 때 같은 증세가 10분 정도 나를 엄습했다. 하지만 바쁜 일정 때문에 병원을 가지 못한 채 이틀을 넘기고 오늘에서야 춘천의 안정효 내과에 들러 진료를 의뢰했다. 안정효 박사님은 나와 교분이 두터운 분이고 위암을 발견해 주신 분이다.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이 없는 분이다. 혈압을 재고 피검사를 하고 심전도 검사를 마쳤다. 헤모글로빈 수치가 약간 부족한 편이기는 하나 아직 염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한다. 혈압도 정상이다.
하지만 증세는 혈압이 떨어졌을 때 흔히 나타나는 증세인데 아직 무엇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태고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는 의견이다. 사실 나는 위암을 앓기 전까지 정신과 영혼만을 중시했지 육신은 그다지 중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위암 수술을 거친 다음부터 육신도 중시하기 시작했다. 나는 위암이 걸리기 전 45kg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급속도로 살이 찌기 시작하더니 무려 65kg까지 육박했다. 위암 판정을 받고 수술을 하기 전까지도 나는 몸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왜 내가 살이 급속도로 찌게 되었는지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수술이 끝나자 하루에 1kg씩 살이 빠지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43kg까지 빠졌다. 22kg이 빠진 것이다. 그제야 나는 깨닫게 되었다. 암에 걸릴 것을 몸이 먼저 알고 미리 살을 찌워두었구나. 만약 45kg에서 22kg이 빠진다면 수술에 성공했더라도 나는 죽고 말았을 것이다. 나는 그제야 몸도 정신이나 영혼 못지않게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지금은 지필실, 실내 온도는 34도, 습도는 33%, 암 환자들이 살아남는 길은 걷는 길과 먹는 길밖에 없다는 말을 미신처럼 믿는다. 오늘의 걸음 수는 1706걸음, 오른 층계는 3층, 이동한 거리는 1km, 신체 건강 상태는 별로 나쁘지 않다. 연수생 한 분이 삼계탕을 사오셨고 홍시를 비롯한 간식거리들도 몇 가지 준비되어 있다. 내 건강을 염려해 주시는 여러분께 보고 드린다. 저는 아직 건재합니다. 지필중 이상무입니다. 존버. 나를 위한 나라는 없다. 기분이 나빠지면 성격도 나빠진다. 하지만 늙은이들은 기분이 나빠지거나 성격이 나빠져도 대체로 참는 일에 익숙해져 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공교롭게도 재수 없는 일들이 겹치기로 일어나는 수도 있다. 하필이면 그런 상황에서 고작 30을 갓 넘긴 사람들이 자기 기분이나 성격 맞춰주지 않는다고 70을 넘긴 노인한테 투덜거리는 경우도 있다. 물론 나이만 먹었지 나이값을 못하는 부류들도 많기는 하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구토 유발자로 간주되는 늙은이들도 부지기수다. 더러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영화 제목이 생각날 때도 있다. 우리 사는 세상이 대체로 그러하다는 생각 때문에 갑자기 서늘한 고독감에 전율을 느낄 때도 있다. 하지만 눈여겨보면 어린이를 위한 나라도 없고 젊은이를 위한 나라도 없다. 가난뱅이를 위한 나라도 없으며 학벌이 낮은 이를 위한 나라도 없다. 빽이 신통치 않은 사람을 위한 나라도 없으며 외로운 이들을 위한 나라도 없다. 세상은 거의 전쟁터에 가깝다. 오로지 살아남기 위해 모두들 치열한 싸움을 계속하고 있을 뿐이다. 집만 나서면 모두를 적으로 간주한다는 사람들까지 있을 정도다. 어쨌거나 그런 세상에서 70여 년이나 버티고 있었다는 사실이 내가 생각하기에도 신기할 정도다. 당연히 대접받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다만 무시하지 않기만 바랄 뿐이다. 그런데도 가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한테 개 무시를 당할 때가 많다. 그때마다 나는 슬픔을 목구멍 깊숙이 삼키면서 혼자 소리로 나지막이 속삭인다. 너 잘났다, 존버. 그래도 세상에는 나쁜 것보다 좋은 것이 훨씬 많다는 사실로 외로움을 달래본다. 고난은 혼자 오는 법이 없다.
나도 안다. 세상 만사 세옹지마.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고 슬픔이 있으면 기쁨도 있기 마련이다. 음이 다하면 양이 오고 양이 다하면 음이 온다. 한평생 한밤중일 리는 없다. 기다리다 보면 어김없이 아침이 온다. 노름판에서 고스톱으로 따낸 이른도 아니요. 길에서 한눈팔을 하다 주운 이른도 아니다. 나름대로 악전고투를 거듭한 끝에 쌓아 올린 이른이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쯤 뻔할 뻔짜다. 하지만 세상에는 절로 개새퀴 소리를 뱉어내게 만드는 인간 쓰레기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내 공부가 아직 멀었다는 사실을 자주 자각하게 만들곤 한다. 고난은 언제나 겹치기로 밀려 닥친다. 인내심을 기르고 덕을 쌓으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하겠지만 수양이 부족해서 그러지 못했다. 매번 반발하거나 분노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 몇 달간 너무 많은 악재가 겹쳤다. 설상가상 빈곤까지 가세해서 나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너무도 힘들었다. 여기서 인생을 모두 접어버리라는 뜻일까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다. 수시로 술을 마시고 싶은 충동이 강렬하게 나를 사로잡았다. 하지만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는 법. 기다리다 보면 흐름이 바뀔 때가 오겠지.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보다 좋은 사람. 수시로 술을 마시고 싶은 충동이 강렬하게 나를 사로잡았다. 하지만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는 법. 기다리다 보면 흐름이 바뀔 때가 오겠지.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보다 좋은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사실로 외로움을 달래면서 다음 작품인 영생시대를 구상하고 있다. 결국 내 인생은 나로 하여금 한순간도 존버를 버리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 생각을 끊으면 고통이 끊긴다. 사는 일이 모두 수행이다. 희노애락도 수행이요. 생로병사도 수행이다. 희노애락도 생로병사도 바라는 대로 되는 법이 없다. 입맛대로 골라 먹을 수 있는 밥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부처님도 골라 먹은 적이 없고 예수님도 골라 먹은 적이 없다. 부처님은 인생을 한마디로 고라고 설파하셨다. 먹어도 고요. 못 먹어도 고다. 기쁨도 고에 이르고 분노도 고에 이르고 슬픔도 고에 이르고 즐거움도 고에 이른다. 태어나는 일도 고에 이르고 늙어가는 일도 고에 이르고 병드는 일도 고에 이르고 죽어가는 일도 고에 이른다. 그 모든 고를 한꺼번에 벗어 던지려면 방하착 놓아버려야 한다. 생을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생각을 끊어버리라는 얘기다. 생각을 끊어버리면 마음 자리에 들게 된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속담이 있다. 바람의 잘못일까? 아니면 나무의 잘못일까? 정답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는 거다. 그러려니 하고 사는 것이 인생이다. 억지가 통하는 세상은 오래 가지 않는다. 어떤 분께서 접시 하나를 내게 내밀면서 좀 오래된 떡이라서 딱딱하게 굳었지만 조금만 드셔보라고 말했다. 접시 위에는 떡이 몇 개 놓여 있었다. 내가 떡 하나를 집어들고 한 입 베어 물어 보았는데 떡이 아니라 돌이었다. 그래서 떡이 아니라 돌이로군요. 라고 말해버리고 말았다. 그러자 내게 떡을 권했던 분께서 약간 격앙된 어조로 따졌다. 분명히 내가 떡집에서 사온 떡이다. 떡집에서 설마 떡을 팔지 돌을 팔았겠느냐. 글밥 먹고 사는 사람이 사실을 그 따위로 왜곡하면 안 된다.
약간 화가 나 있는 표정이었다. 이럴 때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의외로 비슷한 경우를 자주 만나곤 하는데 난감하기 짝이 없다. 세상에는 바닷물을 다 퍼마셔 봐야만 바닷물이 짜다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 손가락으로 찍어서 맛을 보기 전에는 절대로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다. 하지만 물결만 보고도 바람이 부는지 안 부는지 알 수 있는데 꼭 풍속계를 들여다보고 난 다음에야 바람이 분다고 말할 수 있는 걸까? 담 너머로 지나가는 뿔만 보아도 소인지 양인지 구분할 수 있는 거 아닐까? 딱 보면 아는 일들에까지 눈금 조작한 잣대나 저울 들이대면서 생떼와 억지를 일삼는 분들, 앞으로 당신들의 세상은 다시 오지 않는다. 제발 5, 6월 마른 벼락을 쫓아가서 딱 맞아 죽기 딱 좋을 그 연병할 놈의 객꿈에서 이제 그만 깨어나시길. 나에게도 관대한 인간이 되겠다. 가끔 난감한 질문을 받을 때가 있다. 예를 들자면 글은 왜 쓰십니까? 따위의 질문이다. 나는 정말 궁금해서 묻는 것일까? 정말 궁금하다면 왜 궁금한 것일까? 하는 의문에 빠지곤 한다. 도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서 피를 말리는 고통을 불사하고 날밤을 새우면서 글을 쓰는 것일까? 그래서 질문하시는 분들께 내가 왜 글을 쓰는 것 같으냐고 반문할 때도 있다. 대부분 인류의 발전이나 사회적 발전을 위해서일 거라는 답변들을 하신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런 거룩하고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대의 명분을 시궁창에 처박아 버린 지 오래다. 나는 지독한 절망과 고독을 극복하려고 글을 쓰는지도 모른다. 세상과 인간은 한사코 내가 가리키는 반대편, 우주니 사랑이니 본성이니 낭만이니 진리니 예술이니 정의니 하는 것들과는 거리가 먼 쪽으로만 다른 박질을 치고 있다. 오로지 글을 쓰는 순간만이 나를 절망과 고독으로부터 구출해준다. 수시로 썩을 이라고 나지막이 내뱉는다. 꽃은 만발했지만 내게는 가장 쓸쓸한 계절이다. 물론 초지일관 존버하겠다. 늘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관대한 인간이 되려고 노력하면서 살았다. 남이 슬프면 나도 슬퍼야 당연하고 남이 기쁘면 나도 기뻐야 당연하다고 여겼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내가 슬플 때 같이 슬퍼하고 내가 기쁠 때 같이 기뻐하는 사람은 줄어들기 시작했다. 급속도로 외로움이 짙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결심했다. 이제부터는 자신에게도 관대한 인간이 되겠다. 유사 이래로 완전 무결한 인간이 어디 있었나. 어차피 나는 자타가 공인하는 시정잡배. 가급적이면 눈치 보지 않고 살겠다. 자책보다는 자뻑을 끌어안고 살겠다. 존버. 생명은 저마다 지독한 절망과 고독을 극복하며 자신이 된다. 나는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가. 나는 한때 예술가들만이 세상을 감동시키고 개선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다. 그때 내 눈에는 예술가들 이외의 존재들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감동시키고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뿐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찮고 미약한 존재인가도 절실히 깨달았다. 본디 산속에서는 산이 보이지 않는 법이다. 파천일성, 소리 한 번으로 하늘이 깨진다. 나는 비로소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던 험준한 설산 하나를 허물어 버린다.
현상을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본성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언제나 깨어 있겠다. 머릿속에 머물러 있으면 지식, 가슴 속에 내려오면 지성, 사랑이 더해져 영혼 속에서 발효되면 지혜다. 국어 사전에서 감각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감촉되어 깨달음 또는 외부나 내부의 자극에 의하여 일어나는 느낌, 사물을 느껴서 받아들이는 힘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영어로는 센스다. 국어사전의 풀이는 최소한의 상식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일 수밖에 없다. 단어와 풀이가 따로 노는 경우도 허다하다. 가령 감각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자극이나 자극의 변화를 느끼는 성질이라고 풀이되어 있다. 전혀 감각적이지 않은 풀이다. 지식과 지성과 지혜는 같은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들이다. 그러나 숙성 정도에 따라 상당한 수준 차이를 나타내 보인다. 언젠가 언급했듯이 머릿속에 머물러 있으면 지식이고 가슴 속에 내려오면 지성이고 사랑이 더해져 영혼 속에서 발효되면 지혜다. 아는 수준에만 머물러 있으면 어리석음을 범하기 십상이고 느끼는 수준에까지 이르러도 아직 부족한 상태여서 가능하다면 느끼는 수준에서 깨닫는 수준에까지 이르러야 최상이다. 아무리 서가에 많은 책들이 소장되어 있어도 읽지 않으면 무용지물, 폐지보다 못할 수밖에 없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들은 무슨 까닭인지 너무 책을 읽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독서량이 부족하면 독해력 또한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끔 단순 무식한 인간들에 의해 국격이 바닥까지 추락하거나 어이없는 범죄가 횡행하기도 한다. 기레기들이 판을 치고 가짜들이 진짜 행세를 하고 탐관오리들이 국민들을 몇 번씩이나 속여도 진위를 판별할 능력들이 부족해서 부하 뇌동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아무리 유익한 글이어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알량한 지식만을 미천으로 단어 하나, 문장 하나를 트집잡아 글쓴이를 물어뜯고 핥히고 동댕이 치는 작대들을 일삼는 문해충들도 부지기 수다. 성단을 현미경으로 관측한 결과를 절대 지식으로 신봉하거나 바이러스를 천체 망원경으로 탐색한 결과를 절대 지식으로 신봉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이비들도 버젓이 지도층 행세를 하면서 살아간다. 세상의 모든 시어들이 폐기 처분되고 통계에 필요한 숫자와 사어들만 범람하는 시대, 죽는 날까지 하늘을 향해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던 시인의 나라,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썩을. 행복한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다. 나는 문화생들이나 연수생들의 요청에 의해 과제를 내기도 한다. 그리고 제출한 과제는 대체로 3가지 특질들을 나타내 보인다. 첫째, 자신이 과제 작성을 위해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제출하는 유형. 둘째, 과제는 학교 다닐 때나 지금이나 이새에 끼어있는 오징어 찌꺼기처럼 부담스럽기만 하다는 생각으로 후딱 제거해 버리는 쪽이 속 편하다는 기분으로 대충 무성의하게 때우기 식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는 유형. 셋째,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제출하지 않는 유형. 물론 나는 철저하게 과제를 검토한다. 가끔 과제를 성실하고 꾸준하게 수행하는 이들에게서는 적지 않은 감동을 받는다. 그래서 칭찬은 물론 직접 캘리그라피를 제작해서 선물하거나 신간에 친필 사인을 해서 선물하기도 한다. 하지만 둘째 유형이나 셋째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을
hir난하거나 질책하지는 않는다. 과제는 스승이 자신의 성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성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출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마디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다. 과제를 대하는 태도가 인생을 대하는 태도와 일치하는 경우가 많다. 행복한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다. 어떤 유형이 성공한 인생에 도달할 것인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자명해진다. 세상을 움직이는 자는 천재가 아니라 대가. 부모들은 대개 자녀들이 기타를 잘 치거나 피아노를 잘 치거나 그림을 잘 그리거나 운동을 잘하거나 암산을 잘하거나 노래를 잘 부를 경우 아무 검증이나 의심을 거치지 않고 우리 애가 천재라는 착각 속에 빠져들게 된다. 그래서 과분한 착각이나 기대의 족쇄를 자녀들에게 채워서 결국 자녀들의 인생 전체를 망쳐버리는 사례까지 있다. 자녀들이 천재가 되기를 기대하는 부모보다 대가가 되기를 기대하는 부모가 훨씬 덕망과 지혜를 겸비한 부모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천재는 하늘이 부여한 재능과 운명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지만 대가는 자신의 열정과 피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모든 일에는 기본이 먼저다. 시골 마을에 감투를 쓴 어떤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거짓말과 이간질에 능했다. 그녀는 자신이 쓰고 있는 감투의 영향력을 과신하고 제법 큰 음식점을 차렸다. 그런데 음식 솜씨가 영 신통치 않아서 모든 음식들이 맛대가리가 없었다. 그녀는 뻑하면 주 메뉴들을 바꾸어 붙이고 그때마다 상호도 새로 바꾸어 달았다. 하지만 여전히 식당은 손님이 없어서 날마다 파리를 날리는 신세를 면치 못했다. 어느 날 마을에서 이빠른 소리 잘하기로 소문난 노인이 그녀에게 말했다. 죽어라 하고 메뉴하고 간판만 바꾸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여편네야 싸가지 없는 자네 인성하고 둔감한 자네 음식 솜씨부터 바꿀 생각부터 해야지. 모든 분야에 걸쳐 기본은 매우 중요하다. 기술적인 면에서나 정신적인 면에서 기본을 철저하게 가르치지 않는 지도자는 사입이거나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다. 모든 기본은 양심을 기저에 두고 이루어진다. 그래서 기본을 무시한 채 실력을 연마할 경우 어쩌다 설정한 목표에 도달한다 하더라도 안정성을 오래 유지할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반칙이나 변칙을 쓰게 된다. 대부분 자신도 속이고 대중도 속이는 상황을 연출할 수밖에 없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실력자들은 대개 실력뿐만 아니라 인품까지도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정치도 예외가 아니고 예술도 예외가 아니다. 사랑, 애태우다 끝장나도 아깝지 않은 것. 상사병에 애간장 태우는 몽요담 가을 단풍. 사랑도 저토록 간절하면 사나흘을 버티기가 힘들다.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하고 끝장이 날 것이다. 하지만 목숨 바쳐 아깝지 않은 것이 사랑 말고 또 무엇이 있을까? 욕심이 섞이면 진심은 흐려진다. 40년 넘게 글밥을 먹고 살아왔다. 가끔 젊은 시절의 내 글들을 들여다볼 때가 있다. 얼굴이 화끈거릴 때가 많다. 치기가 드러나 보이기 때문이다. 치기 중에서도 가장 얼굴을 화끈거리게 만드는 치기는 잘 쓰려는 의도 때문에 망쳐버린 문장이다. 40년 글밥도 헛밥이구나. 극심한 자괴감에 빠져들기 마련이다. 그때는 나도 입을 뒤집어 쓰고 악 소리 지르고 싶어진다. 그러면서도 욕심을 내려놓고 써야 진정성이 실린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망각해버리고 글을 쓸 때가 많다.
욕심을 알면 부끄러움을 알고 부끄러움을 알면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다. 1초라는 시간은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연이어 사흘간 비가 내렸다. 나는 소리 죽여 내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그대가 또 내 망실한 기억 어딘가에 주저앉아 흐느끼고 있음을 자각할 수 있었다. 마지막 가을비까지도 나와 상관없이 내리지는 않는다. 전생에서 이생까지 나는 얼마나 많은 이별을 하며 살았을까. 아무리 돌아보아도 실체가 잡히지 않는 슬픔들, 한 걸음 건너 이별이 기다리고 또 한 걸음 건너 절망이 기다리고 있었던 인생. 1초라는 시간은 얼마나 소중한 순간인지, 그 짧은 순간에도 간절하게 사랑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데도 무려 7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외엽 일란, 한수를 치고 홀로 차 한 잔을 마신다. 난향은 천리를 간다지만 그대는 만리 밖에 있다. 외로운 새벽. 누구든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산타 영감탱이는 애들한테 조건부로 선물을 주면 안 된다. 우는 애도 선물을 안 주고 나쁜 애도 선물을 안 주고 부처님을 믿거나 알라신을 믿어도 선물을 안 주는 모양인데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애들 중에 착하지 않고 예쁘지 않은 애들이 어디 있단 말인가. 모두가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사랑하시는 어린 양들이다. 올해는 루돌프를 수만 마리 더 구입하고 산타 영감도 몇만 명 더 채용해서 선물을 못 받는 애들이 없도록 하나님의 공평한 사랑을 전파하고 실천하는 일에 완벽을 기했으면 좋겠다. 나는 왜 어릴 때 산타 영감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을까? 교회가 없는 깡촌에서 살았기 때문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서럽고 억울하다. 행복의 미천은 성실과 노력이다. 생활의 달인 대상 후보들의 영상을 미리 감상할 기회가 있었다.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심취해 있었다. 올 겨울부터 지구가 빨리 돌아가기로 작정했는지도 모른다. 어느새 바깥이 캄캄해져 버렸다. 생활의 달인을 볼 때마다 느낀다. 인생의 배면에는 언제나 서러운 눈물의 강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그러나 그분들은 서러운 눈물의 강을 건너 아름다운 행복의 강에 이르신 분들이다. 그분들의 인생은 어떤 소설이나 영화나 드라마도 따라갈 수 없는 진실과 감동을 간직하고 있다. 혼연일체. 그분들은 모두 자신이 종사하는 일과 혼연일체가 되어 있다는 공통점을 보여준다. 그분들의 솜씨와 내공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통을 감내해야만 그런 경지에 이를 수 있을까. 하지만 그분들은 어떤 시련과 고통 앞에서도 주저앉지 않았다. 오로지 성실과 노력을 미천으로 역전에 성공하신 분들이다. 그분들을 보면 행복해진다. 내가 소설가라는 사실이 와락 부끄러워지기도 한다. 죄송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외로움 끝에 깨달음 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최강 한파주의보가 발령된다는 뉴스가 있었다. 나는 선잠결에 깨어나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한파 따위 하나도 겁낼 거 없다는 생각을 했다. 내게는 인생 전체가 겨울이었으니까. 어릴 때부터 빈곤에 찌들어 살았고 청년기에도 상당 기간 떠돌이로 살았다. 그러다 결국 노숙자로 전락해서 다리 밑이나 대합실에서 새우잠을 자기 일쑤였다. 추위는 언제나 몸에 익숙한 평상복처럼 걸치고 살았다. 하지만 인생을 살 만큼 살아본 사람들은 안다. 가난도 무섭고
추위도 무섭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외로움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추위와 빈곤에 물어뜯겨야 했던 인생, 뻑하면 실패와 절망에 진저리를 쳐야 했던 인생, 어디를 둘러보아도 세상은 텅 비어 있었다. 허기진 영혼, 메마른 늑골 사이로 몰아치는 눈보라, 날마다 외로움에 사무쳐서 아, 시발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았다. 하지만 하나님, 저는 아직 괜찮습니다. 세상이 우라지게 혐오스럽고 지겹기는 하지만 결코 사랑을 포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부모님은 제게 가난과 비극을 물려주셨고 세상은 제게 차별과 박해를 물려주었습니다. 작가가 되기에는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는 미천,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 외로워하겠습니다. 이 외수의 한 문장으로 버티는 하루. 불현듯 살아야겠다고 중얼거렸다. 에서 일부분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